넘쳐나는 허위 정보 속에서 팩트만 콕콕 짚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아이다 팩트 기상도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부동산 전선입니다. 투어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하루아침에 사라진다? 2년도 못 채우고 쫓겨날 수 있다.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주장 사실일까요? 진짜 팩트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안전 전선입니다. 오늘 오전 대전에 위치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공장에서 난 불로 14명이 목숨을 잃고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조사, 노동부 단계만 1년. 사고는 발생했는데 조사는 제자리 걸음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공급망 전선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요소수 대란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 사재기 불안까지 확산되고 있는데요. 실제 수급 상황은 어떤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보는 걷어내고 팩트는 밝혀주는 뉴스아이다 팩트 기상도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중심을 잡는 KTV 팩트체크 뉴스아이다. 소문은 걸러내고 팩트만 남기는 팩트 정리맨 최대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뉴스엔 청량감을 헷갈리는 정보 속의 팩트만 콕 집어내는 팩트 족집게 강아랑입니다. 자, 매주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복잡한 법과 제도를 쉽고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서연희 변호사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연희입니다. 오늘도 헷갈리는 정보는 바로잡고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 입장에서 궁금한 부분 또 법적으로 어떤 점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는지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최근에 이런 내용들이 온라인에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토허구역, 즉 토지거래 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로 세입자들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 2년도 못 채우고 쫓겨날 수가 있다? 내용만 들어보면 세입자들의 권리가 통째로 날아가는 것 같은데요. 이거 과연 사실일까요? 네, 지난 5월 12일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를 발표하자마자 세입자 피해를 우려하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거주 중인 세입자나 주택 매매를 고민 중이라는 분들이 있다면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집을 팔 때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 주장하는 건 억지 비난에 가깝다고 꼬집었습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책 결정해서 해놓으면 그걸 이상하게 왜곡 조작 보도해가지고 혼선 일으키고 또 시장에 나쁜 신호 주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언론에서 제기한 우려는 과연 사실인지 오늘 저희가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와 토지정책을 담당하고 계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한정희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 한정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실거주 유예와 관련된 오해를 오늘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과장님과 함께 바로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어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이 보도 사실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에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사실과 다른 정보들이 확산이 되면서 시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이 된 5월 10일 토호구역 내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먼저 실거주 의무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행 제도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
실거주 목적의 거래만 허가를 받을 수 있고 매수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입주를 해서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매수하려는 주택에 기존 세입자가 있고 네. 남아있는 계약 기간이 4개월 이상 길게 남아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가 없고 당장 거래를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지난 2월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네. 그랬죠. 정부가 5월 9일까지 해당 다주택자들은 보유주택을 매각해야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실거주 유예를 받고 즉시 거래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나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양도세 중과 문제가 있는 다주택자뿐만이 아니고 일시적 이주택자라든지 네. 비거주 일주택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에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요. 이 조치 배경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네. 하지만 그 정작 세입자분들은 이게 나에게 실제로 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걸 궁금해 하실 텐데요. 세입자 입장에서 이번 조치 이후에 뭔가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을 챙겨야 할지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세입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나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보장을 받는지, 그리고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하실 것 네. 같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보장된 이 두 가지 권리는 모두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 조치와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계약갱신 청구권을 또 쓰고 싶기도 한 세입자분들 많으실 테고 네. 또 그 유예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해하신 분들 많을 텐데 그 기간 어느 기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네. 이번 조치가 2028년 5월 11일까지이기 때문에 이 조치를 발표한 시점으로부터 2년간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체결하시는 계약에 대해서는 실거주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에 세입자분들이 뭐 집주인이 계약 단축을 요구를 해도 나가라 이렇게 해도 전혀 응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보장된 권리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를 둘러싼 대표적인 오해들을 하나씩 격파해 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오버블록입니다. 언론에선 이번 5월 12일 토어구역 내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 때문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등 부작용이 크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 언론의 보도대로라면 5월 10일 조치로 세입자 권리가 사라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전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갱신 청구권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보장되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거나 집을 매수한 새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네. 예외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이 거절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것이지 이번 네. 실거주 유예 조치와는 관계가 상관이 없습니다. 없다. 그러니까 기한을 늘려준 것일 뿐 권리는 전혀 이상이 없다. 맞습니다. 네네. 자, 과장님께서 첫 번째 오버블록 격파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시원하게 격파를 부탁드립니다. 임차인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됩니다. 와! 시원한 격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한이 풀리셨나요? 네, 많이 풀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오버블록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보도에서는 집주인이 매각에 나설 경우, 즉 집을 팔겠다고 나설 경우에 최근에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들까지 계약 종료 시점을 앞당겨서 집을 빼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세입자가 법으로 보장된 최소 임대 기간인 2년도 못 채우고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 과장님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미 체결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임차 기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세입자의 의사에 반해 가지고
임차 계약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쫓겨난다거나 하는 상황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실거주 유예 조치를 시행하면서 세운 기준은 5월 12일 발표일 당시에 이미 존재하는 네. 임대차 계약 상의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단축하는 것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계약 기간을 변경하거나 단축해서 실거주 유예를 받고자 할 이유가 없고 임차인을 종용해서 계약 기간을 단축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도에 나온 집주인이 임차인을 종용해서 임차 기간도 끝나기 전에 세입자를 쫓아낼 수 있다. 이런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과장님, 두 번째 오버블록 시원하게 격파해 주시죠. 세입자의 2년 임대 기간 확실히 법으로 보장됩니다. 과장님의 속이 한이 좀 어떠신가요? 네. 시원하신가요? 후련합니까? 예. 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법적으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어떻게 될까요? 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 직접 그리고 또는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 그 집에 실거주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셔야 한다라고 하면 세입자가 나가야 하는 상황일까요? 예, 맞습니다. 다만 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다 종료된 이후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임차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네. 대표적인 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거죠. 아. 네, 그것도 뭐 바로 한 번 안 냈다 그래서 바로 뭐 계약이 해지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갱신을 이제 할 수 없는 건데 2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임차인이 마음대로 집을 전대차하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은 이 임차인에게 집을 사용하라고 준 것인데 그렇죠. 임대인 몰래 이제 전대차를 해서 수익을 올리거나 하는 경우 이것은 이제 갱신 거절 청구 사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이제 건물을 안전상의 문제로 철거하거나 재건축해야 될 때는 임차인이 나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비거주 1주택자는 집을 팔고 사지 못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과장님, 비거주 1주택자가 기존 집을 팔고 토호제 지역 내에 집을 다시 살 수 없다, 이거 사실인가요? 요번에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는 거래하는 주택에 대해서 매수자를 무주택자로 한정을 했고요. 네. 이 무주택자는 발표일로부터 거래 허가를 신청할 때까지 무주택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주택자, 특히 비거주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한 후에 그러면 주택을 매수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문인데 네. 그거는 사실 맞지가 않고요. 자녀 임차 기간이 4개월 이상 길게 남아서 실거주 유예가 필요한 주택을 거래를 할 때 그 유예 혜택을 받고 살 수 없다는 뜻이지, 일반적인 거래, 예를 들면 임차인이 없거나 4개월 미만으로 임차 기간 남아있는 이 주택에 대해서 매수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따라서 비거주 2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한 이후에 다시 매수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저도 변호사 입장에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 실거주 유예로 인해서 이 토지거래 허가제 그 취지가 퇴색했다 이런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거래 허가 제도의 핵심은 실거주 의무입니다.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 거래해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지 않으면 이 실거주 의무가 없어서 소위 말하는 갭투자, 이게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실거주 유예 조치로 이 갭투자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 임차 기간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실거주, 입주해서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제도의 큰 틀은 유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팩트체크 결과 이번 조치를 둘러싼 대표적인 오해들은 사실과 다르거나 또는 일부 해석이 과장된 걸로 확인이 되네요. 부동산 정책은 작은 오해 하나가 시장 전체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보도만 보고 불안해하기보다 오늘처럼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입자 관리는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법으로 그대로 보장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내용이 정말 불안하셨다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자세한 내용 전해주신 국토교통부의 토지정책과 한정희 과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큽니다. 특히 규모가 큰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인명피해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움이 더 큰데요. 이러한 중대재해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네. 자, 그런데 최근 중대재해 조사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 고용노동부 조사만 기본적으로 1년이 걸린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 수사과에 이경재 과장 나오셨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 수사과장 이경재입니다. 오늘 중대재해 조사에 대한 궁금증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팩트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 위반 수사가 고용노동부 단계에서만 평균 1년이 걸린다라고 하는데 진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사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네. 그 평균 1년은 노동부가 수사를 마무리해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또는 사건을 종결하는데 모든 기간을 의미를 합니다. 네. 즉 검찰로 넘겨서 최종 기소 여부를 가리기 전까지 노동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사 단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조사와 수사 과정이었는데 노동부 조사 단계만 그렇죠. 오해가 된 거네요. 어쩐지요. 왜냐하면 인명사고가 빠질 수 없는 중대재해의 경우에 노동부 조사만으로 끝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과장님, 이 중대재해처벌 관련 조사 절차가 어떻게 돼 있길래 이런 오해가 불거진 걸까요? 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을 하면 근로감독관들이 현장 확인이라든지 관계인 면담 그리고 관련 자료 확보를 진행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현장 조사 결과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목격자라든지 참고인을 소환을 해서 진술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 화재 폭발 사고라든지 붕괴 사고와 같은 그런 사고의 경우에는 저희가 국과수라든지 네. 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현장 감식을 진행을 하거나 전문 조사기관의 조사 보고서를 확인을 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관계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거나 아니면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압수수색과 같은 그런 강제 수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전반을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압수수색을 저희가 통해서 확보한 자료를 보게 되면 뭐 1만 페이지가 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근로감독관들이 일일이 확인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반 혐의를 입증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수차례 검찰과 협의를 하고 수사 지휘를 받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아무래도 그 벌칙의 규정이 상당히 센 편이기 때문에 그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법률 대리인 측에서 반론들을 수시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반론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반박을 하고 또 관련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경영 책임자를 특정하는 데 있어서의 쟁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다면 그 해당 기업의 경영 책임자가 전체 그룹의 회장인지 아니면 계열사의 대표이사인지 그렇죠. 또는 CSO인지를 즉 이 3명 중에 누가 실질적으로 안전에 관한 돈과 사람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인가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영 책임자를 특정한 후에는 이 해당 중대재해가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그리고 경영 책임자의 법 위반이 중대산업재해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그런 상당히 난해한 단계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1년이 걸린다는 의미는 이런 모든 수사 활동들이 포함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서 변호사님은 이제 법조 현장에 계신 분이라서 이걸 좀 여쭈고 싶은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게 이 경영진의 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사안이다 보니까 기업들의 어떤 그 방어, 법적인 반론 만만치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기업의 회장이나 아니면 경영 대표가 실형이나 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고 방어를 하는 입장입니다. 네.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기도 하고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사 과정에서 관계자라든가 그 회사 전체의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이쪽에서 변호인단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또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서류를 보완해서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고 가는 서류만 해도 굉장히 막대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어서 이제 요즘은 그 디지털 포렌식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SNS로 업무 지시 같은 것을 했는지 누가 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최근 어떤 사건에서도 그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버티면서 수사기간이 굉장히 연장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네. 저 하나 뭐 의심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뭐 뉴스에서 되게 이슈가 되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그런 큰 사건이 먼저 처리가 되고 뭔가 작거나 아니면 관심에서 좀 벗어나거나 그런 사건은 좀 뒤로 밀리는 거 아닌가. 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내용은 정말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저희 노동부는 그 사업장의 규모라든지 사회적 이슈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건들을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히려 사업장 규모가 작은 곳에서 발생한 사고는 경영 책임자 특정이라든지 아니면 범죄 혐의 입증에 있어서 쟁점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 처리 기간이 짧은 경향성이 있고요. 다만 대기업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화재 폭발, 붕괴와 같은 그런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그 쟁점이 많기 때문에 사건 처리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고 더 길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건에 대해서 사건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담 수사팀을 구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검찰과 쟁점에 대해서 수시로 협의를 하면서 좀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중대재해, 그러니까 막 대기업을 다루는 그런 사건 처리하느라고 중소기업 단위는 내가 당한 이 어떤 그 산업재해 사고는 미루고 신경도 안 쓴다 이런 얘기는 사실이 아니군요. 네, 사실이 아닙니다. 네. 네. 아니 저는 왜 이렇게 큰 사건의 경우는 빨리빨리 처리가 되는 거 같죠? 왜 그럴까요? 이거 오해인가요? 사실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 게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수시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빨리 처리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나서 이틀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 1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뭐 S산업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회사였는데요. 되게 빨리 결정이 났잖아요. 그렇게 느껴지시죠? 네. 근데 이 회사에서는 그 최고 경영 책임자가 누군가 하는 법정 공방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졌고요. 실제로는 기소까지만 해도 거의 1년 넘게 2년 가까이 걸렸고 그래요? 네, 1심 판결도 거의 3, 4년이 걸린 사건입니다. 네, 그것과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착각을 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착시 현상이었습니다. 네. 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제 5년이 됐습니다. 과장님, 지난 5년 동안 중대재해 관련 사건의 처리율 어떤 변화를 보여왔을까요? 그 사건 처리율이라고 함은 네.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에 대비해서 저희가 처리한 사건의 수를 의미를 합니다. 네. 법 시행 초기에는 사실 검찰이나 우리부나 법에 대한 이해라든지 수사에 대한 기법 이런 모든 것들이 상대적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수사감독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수사에 대한 조직, 근로감독관들이 계속해서 증언이 되고 확장이 되면서 네. 점점 사건 처리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2년도에 사건 처리율은 22.7%였는데 23년도에는 34.3%, 24년에는 35.2%, 그리고 25년에는 42.4%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네. 올해 또한 이러한 사건 처리율의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렇다면은 이 뭐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신속한 조사를 통한 처벌은 비슷한 유형의 사고를 막는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신속한 조사를 위해서는 이 전문적인 인력도 많이 늘려야 그러니까요. 하고 또 뭐 경찰과 검찰 등과의 수사 협력도 필요할 텐데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검찰, 경찰 이런 수사기관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검찰과는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저희가 장기 수사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이슈 사건이라든지 쟁점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협의를 하면서 사건의 신속한 사건 처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경찰과의 수사 공조 체계도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저희 근로감독관 7명이 경찰에 파견이 나가 있고요. 아하, 네. 또한 경찰관과 근로감독관 간에 수사와 관련된 교육을 교류하는 것도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안들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한번 여쭐게요.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이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막아내고 또 관련 사건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우리 국민 여러분을 직접 보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대재해 수사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도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가치이고 이러한 가치가 지켜질 때 국가나 기업 모두 중장기적인 발전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수사뿐만 아니라 컨설팅 그리고 재정지원과 같은 노력들을 앞으로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그동안 있었던 오해가 싹 풀린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해하지 마시고 팩트만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대재해 사건 조사와 관련한 오해들을 풀어봤고요. 자세한 내용을 전해주신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수사과 이경재 과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허, 이 기사거리도 없는데 마감 시간은 다가오고 어떡하지? 참 이거 큰일이야. 이거 인터뷰할 사람도 하나도 없어. 그러게 말이야. 강 기자, 그러지 말고 말이야. 우리가 기사를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도 되나? 아니 뭐 어때? 다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기사를 만들면 되잖아. 미국 이야기는 금방 검증이 될 것 같고 말이야. 중국 어때? 만리장성을 허문다. 뭐 이런 얘기. 좋은데? 그렇지. 그러면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오래된 건축물에 대한 거를 뭐 누가 알겠어. 그렇지. 야, 이거 말이 됩니까? 진짜 이거 가짜 뉴스를 신문에 실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당시 4명의 기자가 이 가짜뉴스 제작에 가담을 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도 아니었습니다. 1939년에 노스 아메리칸 리뷰의 세계를 뒤흔든 가짜라는 기사가 실렸는데요. 여기에 1899년 덴버 신문들이 냈던 이 가짜뉴스 때문에 중국에서 의화단 운동이 일어났다. 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아니죠. 이건 역사 왜곡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짜뉴스를 가지고 더 큰 가짜뉴스를 또 만든 거네요? 네, 가짜뉴스를 한 번 제대로 검증하지 않으면 또 다른 가짜뉴스가 탄생된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죠. 과거엔 종이신문이라서 그 속도나 지역적인 한계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온라인을 타고 몇 초 만에 전 세계로 쫙 퍼지니까 이게 더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파급력도 더 크고 또 다른 가짜뉴스를 불러올 위험도 커진 것이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 가짜뉴스와 관련해선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네, 일상을 지키는 정책 팩트를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저희 뉴사이다에서는요. 중동 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한 잘못된 사실이나 오해를 꾸준히 바로잡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요소수와 관련해선 물량이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요소수가 화물차 운전자 등 생계를 위한 차량 유지에 꼭 필요한 것이다 보니까 수급 상황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소수와 관련한 모든 팩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이경빈 교통환경과장님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장 이경빈입니다. 오늘은 요소수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이 중동 전쟁이 시작된 초기에 부족해지지 않을까 하고 걱정이 먼저 나왔던 게 바로 요소수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 요소수와 관련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어떤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평상시의 기후부는 이 차량용 요소수가 법적인 제조 기준에 맞게 만들어져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는지 사전 검사와 사후 관리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번 중동 전쟁과 같은 수급 위기 발생 시에는 저희 기후부뿐만 아니고 재경부 산업부 등이 같이 참여해서 관계부처 합동 TF가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후부는 차량용 요소수의 제조, 공급, 판매와 같은 요소수의 유통 현황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중동 전쟁이 터지면서 요소수 사재기를 걱정하는 기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재기를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인가요? 여기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국내에 차량용 요소와 요소수의 전체 재고를 합치면은 약 이제 2.5개월분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요. 6월, 7월까지 약 3개월분 정도가 앞으로도 계속 수입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차량용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상황은 특별한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확실하게 지금 팩트를 짚어주셨고요. 이 수급이 안정적이라서 사재기 걱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들이 꾸준히 나오는 건 아마 불안 심리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이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요. 사재기 같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방하는 활동이 필요할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그럼 현재 어떤 일을 주로 하고 계실지.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중동 전쟁 발발 이후에 국제 요소 가격도 조금 오르고 특히 시장 불안 심리로 인해서 어떤 폭리 목적의 매점 해석 행위라든가 판매 기피 행위 같은 것들이 발생할 그런 우려가 좀 이제 있던 것이 조금 사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점 해석 행위 금지에 관한 그 고시가 3월 27일부터 시행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 기후부와 7개 재봉환경청에서 매점 해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소수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서 공급망 전 과정의 관리를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께 하나 여쭐게요. 정부가 요소수 사재기를 막기 위해서 중동 전쟁 발생 초기부터 매점 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고시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궁금하고 사재기 예방을 위한 어떤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 내용은 요소수 및 요소를 취급하는 생산, 제조, 판매업자가 2025년 대비 올 판매량의 150%를 넘는 요소수를 이제 비축을 한다거나 이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팔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는 것인데요.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시를 제정하고 또 이에 따라 근거 규정이 있어서 처벌도 가능합니다. 처벌이 상당히 셉니다.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재기 예방하는 데는 처벌도 강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공급입니다. 네.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고시만으로 막는 것은 약간의 한계가 있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과장님 물량은 크게 부족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가격이 너무 뛰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중동 전쟁 이후의 요소수 가격의 상승폭이 통상적인 경우와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원료 요소의 수입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와서 그 고유가로 인한 그 물류비 인상 등의 이제 그런 영향들이 있다 보니까요. 전쟁 전보다 가격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오피넷상에 주유소 판매 가격의 평균값으로 보면은 전쟁 전하고 비교할 때 대략 한 리터당 한 100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이제 국제 요소 가격도 계속 오르다가 다시 하락 추세로 좀 바뀐 현상이 좀 관찰되고 있어서 큰 변동 없이 이제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정부가 이렇게 제조, 유통, 판매사들과 전방위로 접촉을 가지면서 수급 안정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결과 별로 그렇게 걱정할 사태가 아니라는 것도 확인이 되는데요, 변호사님. 요소수 부족, 또 사재기 우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 자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생산 제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산 요소가 너무 싸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차차 이제 제조를 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고요. 해외에 어떤 사태가 생기거나 아니면 뭐 국제 정세가 변동이 되면 우리나라가 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보조금을 또 한없이 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부와 또 민간에서 머리를 모아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뭐 가격 상승에 대한 뭐 그런 고민은 크지 않아 보이는데, 네. 근데 뭐 가격 안정과 관련한 정책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으로 산업부에서는 중국 외의 제3국에서 이제 원료를 수입할 때 중국산 가격 대비 그 차익을 갖다가 네.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조달청에서도 그 요소수 제조기업의 생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공공비축 요소 물량을 필요한 때는 적정 네. 가격에 방출을 해서 요소수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도 마련하고 이번 중동 전쟁처럼 상황이 터지면 즉시 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도 걱정하는 국민들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과장님, 그 걱정을 오늘부로 좀 시원하게 덜어드릴 수 있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정부는 국민들께서 그 필요한 만큼 이제 요소수를 구매하시는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정부의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적절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중동 전쟁 위기 상황이 끝날 때까지 요소수 수급이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불안은 작은 문제도 큰 문제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요소수 수급 안정 문제, 정부와 업계가 손을 맞잡고 함께 노력하고 있는 이 결과를 믿고 지나친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 전해주신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이경빈 과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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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세 가지 주제를 팩트 체크로 꼼꼼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는 습관, 그것이 불안을 줄이고 올바른 판단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TV 팩트체크 뉴사이다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정확한 팩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화하듯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경찰 아니시죠? 네, 아닙니다. 네. 약간 고용노동입니다. 그런 느낌이 있으시죠? 수사과로 돼 있어가지고. 아, 맞습니다. 저희 네. 중대산업재해 수사과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수사과로 돼 있는데 또 굉장히 절도 있어 보이셔가지고 경찰 출신이신가 아니요. 궁금했어요. 과장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네, 목소리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목소리를 깔게 되는데요. 어떡하죠? 더. 네. 사이다 중간중간 마시셔도 됩니다. 이거 마시는 거예요? 아, 예. 마셔- 드셔도 돼요. 네, 네. 마실 수 있는 유사이다입니다.